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아주 요즘 뜨거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뵈면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어리 TV 처음 오셨죠? 예, 처음 왔습니다. 예. 네. 정어리 TV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제 혼자 추측을 했을 때는 맨 처음 무슨 약칭인가 했다가 그것보다는 그 정어리 떼들이 모여서 상어나 돌고래나 이런 큰 동물들을 물리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추측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조국 대표께서는 아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석 달이 됐는데 정어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어리가 상어와 맞서 싸우는 방법이 똘똘 함께 뭉쳐서 상어보다 더 몸집을 크게 이렇게 만들면 상어가 놀라서 뜨거라 하고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무도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똘똘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끝날 때쯤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채양명주 운동이라고 혹시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항상 외치는 거 아닙니까? 아시는군요. 맨 처음 술 이름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채양명주 운동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잊지 말자라고 하는데 다른 거 좀 먼저 여쭤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거대 양당 빼놓고는 공히 그 가장 높게 나오는데 우리 조 대표님 보시기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 생각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무도함, 무책임함 등을 계속 보아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울분이 쌓이고 화가 쌓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주당이 일당이고 또 범진보 진영의 또 맏형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런 울분들을 풀어주는데 조금 모자랐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신생정당이고 소수정당인데 저희 역시 이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범진보 진영에 속해 있긴 한데 저희는 보다 좀 직선적으로, 보다 단호하고, 보다 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던데요. 어제도 제가 대구를 갔다 왔는데 심지어 대구에서도 저 시민이 저를 만나서 거리에서 만나서 속 시원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호남 같은 경우도 가서 똑같이 이제 너무 속 시원하다, 화가 좀 풀린다, 울분이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저 개인에 대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9년에 검찰 수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가족 전체가 과장된 편인지 모르겠지만 도륙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그런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표출하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저기 있는 사람들, 특히 조국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기 한번 밀어주자, 어떻게 싸우나 한번 보자. 또 민주당은 이제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힘을 주지만 또 민주당이 못하는 일을 조국 혁신당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만나셨을 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민주당이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는 것. 조국 혁신당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여쭤보기 전에 제가 뵈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그렇게까지 했다고 보십니까? 조국 장관 가족을. 저도 사실 궁금하죠.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고,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요. 추측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저도 그 19년 이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고 뭐 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 검찰개혁을 주무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개혁 단계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두 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첫 단계인데 그때는 당시 민주당이 1당이 아니었습니다. 170석도 아니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정하게 검찰개혁의 강도를 약간 낮춰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1차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제가 성사시켰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예. 장관님,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과 계속 한 6개월 이상 합의를 하면서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일을 제가 맡았는데요.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단계의 저의 과제 또 목표가 뭐냐 하면 수사 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한편은 물론 뭐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보고 출마를 해라.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인이 돼서 그걸 직접 입법 과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당시에 저는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사양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입각을 해서 그 과제를 쭉 연결시켜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검찰 전체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엄청난 불만이 있었거든요. 검찰에게 1차 수사권을 검찰에게 줬기 때문에. 근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바뀐다. 즉 수사권이 크게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었고요. 예. 뭐 제 친구, 선후배들이 검찰에 현직에 당시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장관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적인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는 즉 조국이 들어왔을 때 검찰의 권한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될 거다는 것을 검찰 전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거는 저도 추측의 영역인데요. 김의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예. 청와대 대변인 예. 했고, 김의겸 의원이 김의겸의 단심이란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제가 받아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김의겸 의원이 그 2019년 그 시점에 당시에 현직 검사장을 만났는데, 현직 검사장이 김의겸 의원에게 말하기를, 조국 수사는 올해 기획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김 의원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조국 사모펀드 수사 보고서가 몇백 페이지짜리가 검찰 내부에 있고 그것을 밖으로 흘린 거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많은 분들, 시민분들께서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난 뒤에 언론에서는 사모펀드 그 범죄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국이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몇십억을 챙겼다, 정치 자금을 챙겼다라는 것들이 각 언론에 단독으로 도배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있는 김경률 회계사라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가지고 자신이 밤새도록 보았더니 그 사모펀드가 조국 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자기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랬죠. 그리고 권경애라는 나중에 아동폭력, 예. 폭력 문제의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안 해서 징계받은 그 여성 변호사인데 그 사람도 그에 동조해서 자신이 사모펀드를 조사해 보았더니 조국 것이 맞다. 근데 다 아니었죠. 당연히. 예. 기소도 안 됐습니다. 기소도 안 됐으니까요. 이것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김의겸 의원이 쓴 그 단심이란 책에 보게 되면 제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찰이 조국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몇백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정수석 때부터 검찰이 저를 내사했다는 것이죠. 왜 내사했을까에 대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 이제 근래 들어서 몇 가지 언론 증언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최강욱 의원이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다 알고 있던 얘기를 폭로를 했는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 당시 총장이 아닙니다. 예,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청와대 안에 있는 모 비서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 대통령 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실제 했고 실제 그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껄껄대고 웃었어요, 당시에는. 속으로는 이 사람이 왜 이러시나. 본인이 총장이 되고 싶어서 본인이 당신이 총장이 되고 싶은 게 목표였으니까요. 총장이 되고 싶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나한테 일종의 호의적 메시지를 보내려고 저런 발언을 하나.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그 당시 이제 뭐 최강욱 비서관을 포함해서 여러 비서관들이 그 말을 듣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그 JTBC 봉지욱 기자, 현재는 뉴스타파로 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봉지욱 기자가 이 특종 인터뷰한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았더니 윤김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저명한 역술학자, 점쟁이가 아닙니다. 역술학자를 찾아가서 그 세 사람이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도 인정을 하셨고, 영리학자신데,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점쟁이나 사주팔자본은 아니고 진짜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 영리학자께서 봉지욱 기자에게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김건희 씨가 전화가 왔다. 통화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묻기를 우리 남편 총장 됩니까? 좀 봐주세요 했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했답니다. 이러하다 했는데 그 통화 전화기 건너편 김건희 씨 뒤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쳤답니다. 뭐라고 했었나 하면 조국이 대통령인지 물어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그 TV에서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는 사실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저의 의사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많은 주변의 검찰 안팎의 지인들은 윤이 조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왜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했을까라는 것을 지금 와서 반추를 해보면 본인이 대권의 생각이 있고 거기에 최대 경쟁자가 조국 수석이고 조국을 확실히 정리해야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에 벌인 짓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물증이 없습니다. 근데 제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아니 그러면 조금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데도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심재륜 검사장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번 찌르고 여러 번 비틀었죠. 네,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미묘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만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것을 보고는 그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지나치고 이 검사 독재 정권을 태워버리겠다는 그 말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같이 호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수부 검찰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됐고 제가 이제 우리 조국 장관 오신다 그래서 이 DK 논문을 다시 한번 봤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또 어떤 짓을 검찰들이 해왔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개입하지 않고서 이렇게 일가족을 도륙을 내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당사자가 좀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닌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윤석열을 이제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인사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검증을 맡은 민정수석 아니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러서라든지 또는 그간에 이렇게 과정을 했을 때 수사를 어떤 식으로 했다라든지 무엇보다도 당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정부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 정도는 하나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당연히 질문했죠. 예. 네,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총장 후보를 당연히 검증할 권한이 있고요. 서류뿐만 아니라 면대면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말고도 청와대 다른 라인에서 복수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민정수석실에서의 검증에서 그랬고 청와대 다른 몇 군데에서 검증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 검찰총장 후보가 넷이었습니다. 예. 다 이제 윤석열 검사장은 저보다 선배였고 나머지 세 사람은 저보다 후배셨어요. 대학 후배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검사장 후보 다른 세 사람은 저보다 이제 후배들이신데 어떻게 저한테 얘기를 했나 하면 이제 수석님 자기가 검사로 평생 살았는데 자기가 검찰총장이 안 되더라도 자기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포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전면 폐지는 안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이 통제를 하는 권한은 남겨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평생 검사로 살은 사람들이 그 정도 얘기하는 건 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되고 그 합리적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가니까 단계 갈 것이니까 맞춰주면 좋겠다. 이 정도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정수석실 라인에도 물론이고 다른 검증 라인에도 뭐라고 그랬나 하면 자기에게 총장 일을 맡겨주신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당연히 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 적극 찬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으로는 좀 믿기가 힘들었어요. 당시에 모든 검사들이 그걸 모두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는 그걸 다 찬성하고 본인이 총장이 되면 다 할 수 있다. 협력한다. 라고 말을 했죠. 조 대표님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나 책을 쓰신 걸 이렇게 쭉 보면 최대한 예단과 추측과 팩트는 분리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검증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팩트입니다. 말했다는 것은 팩트군요. 팩트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직접 간접 다 확인한 것이고요. 그런 발언의 내용은 제가 뭐 국정기록 책임자는 아닌데 그런 보고 내용은 국정기록 대통령 기록관에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그 명백한 팩트고요. 실제 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노영민, 최강욱 등등 정치인분들이 나와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 점을 뭐 거의 유사하게 증언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반박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기를 친 건데 거짓말을 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뭐 권력을 잡고 보자? 저는 일단 먼저 국민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점까지 잡아내고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나 또 문재인 정부의 이제 부족함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동시에 좀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속은 사람이 좀 한심한 측면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궁예의 관심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실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분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자신의 약속 3가지 아까 모두 뒤집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난 뒤는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금 앉히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연히 안 하고, 수사권 조정도 당연히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시행령을 통해서 거꾸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심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경찰 좋아하는데 일본어 표현으로 혼내라고 하는데 혼내와 다떼마에 구별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혼내와 다떼마에가 정확히 구별되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사후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우리 잠깐만요. 네네. 시청자님들도 일본말 쓰신다고 뭐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인데 일본말로 혼내 다떼마에 그러니까 속 뜻과 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그 이중성을 일본말로 표현한 거니까요. 일어섰다고 뭐라고 혼내지 마십시오. 네. 설명을 해드리고 갑니다. 예. 이 단어가 제가 일어를 써서가 아니라 그 단어를 쓸 때만 그 느낌을 정확히 전달할 맞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일본에서 일본인들의 또는 그런 사람들의 이중적 심리 구조를 혼내와 다떼마이로 해야 이 영어권에서도 그걸 그 혼내 다떼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본심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즉 검찰 개혁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고 경찰에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고 검찰의 권한을 최대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본심이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는 전혀 반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2단계를 지금 2단계는 공개도 안 했었거든요, 당시에. 1단계만 공개하고 2단계를 가게 되면 조국이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공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 내부 사람들, 검찰 내 일부는 알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까지 동의를 한다고 한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먼저 검증팀에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홍보를 한 거죠. 궁금한 게 많아서 옛날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네, 한 네. 가지만 더 여쭙고 예, 예. 미래 얘기를 하지요. 예.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청문회도 하기 전에 그렇게 벼락같이 수사에 나서고 또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그랬는데 국민들 가운데서도 야 저거 빨리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조국 수석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뭔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절마가 왜 저러나 의심도 갈 텐데 왜 윤석열을 정리를 그때 안 했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대통령님을 여러 번 뵙고 있고, 저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그 점을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측을 해보면, 당시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는데, 한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출발은 다 사모펀드였습니다. 근데 청와대 안에서 한쪽 라인, 검찰 라인은 윤석열이 얘기하는 사모펀드가 조국 거란 것이 맞다는 보고서를 대통령께 올렸습니다. 그 팩트입니다. 보고서를 올린 사람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정반대 라인은 그거 허위다. 그 사모펀드는 조국 것이 아니다. 권력형 비리 없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쪽 라인은 스스로 조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의겸의 단심 책을 말씀드렸는데 그 청와대 안에 있었던 그 비서관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고 보고 그건 검찰에서 왔겠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서관들이 전혀 다른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이것도 저는 사후적으로 보게 되면 검찰이 작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려고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는 이제 바깥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사검증 대상자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또 객관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 두 보고서가 딱 올라온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건 팩트이고요. 확인한 바고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수가 없었겠죠. 그만큼 윤석열 당시 검찰이 치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 제가 나이브했겠죠. 그게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점점점 사모펀드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에게 조국을 임명하면 자기 사표를 내겠다라고 겁박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상하다는 판단을 그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결단을 내리셔서 저를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임명을 했는데 우리 나라가 국론이 양분이 되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제가 고민 끝에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청와대 당시 만약에 제가 그 시점에
장관이 아니라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다면 저는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기회에 장관하고 총장 동시경질 하십시다 라고 저는 건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도 그만두게 하고 조도 사임하고 그리고 새로운 장관, 새로운 총장이 와서 그 다음에 조국 수사는 수사대로 이제 하고 검찰 개혁은 새로운 사람이 하시고 저는 그렇게 건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라면 참 좋았겠죠. 그게 좀 안 돼서 개인적으로는 왜 그게 안 됐을까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역사적 가정은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저의 뭐 개인적 소회에 불과합니다. 참 저도 그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언젠가 우리가 뵙게 되면 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봐야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MBN이라고 하는 곳에서 뉴스아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예, 예. 조국 사태 얘기만 나오면 시청률이 안 올라요. 네. 보기가 불편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TV조선이라든지 채널A라든지 보수층들이 몰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예. 그냥 조국 두드러 패니까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막 몰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개인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 너무 지나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불편했고요. 네. 아무튼 그런 감사합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네. 그 시절을 지나왔는데 네. 이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제가 처음 뵙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정말 수고하셨다. 애만 있으셨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쭉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도 참 얼굴이 곱고 편안하시다. 아닙니다. 흰머리가 많이 들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옛날보다. 그 세월이 이렇게 뭐 녹록치 않은 세월이었고 제가 웃고 있습니다만은 내면의 고통이 심했죠. 하늘이 크게 쓰실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아유, 예, 예. 이건 조금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요. 이제 그 사람 성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겪으면서 알게 되지만 매우 불행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이 없는 자가 나라를 맡으면 그 나라는 매우 위험해진다라고 제가 진작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윤석열 인생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시험 구수도 했다는 거, 그거 외에, 그리고 모르겠어요. 양평지청장을 본인이 이제 뭐 약간의 실패 경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참 많은 실패를 하고, 험난한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그 씻어내고 상처 아물 때까지 막 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자가 대통령이 돼버렸을 때는 이 나라는 정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오늘 제일로 딱한 게 이제 국제 보고서라든지 또 외국 신문이라든지 이제는 대한민국 독재 국가다, 민주국가가 아니다, 지수가 막 떨어진다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참담한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 윤석열의 가장 큰 죄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조국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국내적으로 야당이 검찰 독재 정권이다 말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치부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야당 정치인이 야당이니까 또 과장돼서 말을 한다. 이렇게 그 뭐 지금 현재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받아쳤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그 스웨덴의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해뒀습니다. 예. 각종 분석을 해뒀는데 저는 당장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민주공화국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고 진보적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그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인데 지금 언론인들이 부분적으로
사후적으로 봤을 때 허위인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하고 언론사 또 압박하고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약간 황당한 생각이 들고요. 언론 보도라는 게 원래 보도 시점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다 하면 그건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언론인에 대한 또는 언론사에 대한 형사처벌로 몰아세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도가 난 것 같고 또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언론인이다. 그러면 그 외국 순방하는 비행기 안 태운다. 정말 무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여고생이 그 윤석열 기차라고 그 풍자 만화를 그렸더니 그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면서 그 만화를 주최했던 그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끊어버린다거나 이런 것은 진보 보수 문제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최근에 제가 해병대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그 최상병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자, 처벌하자라고 주장하는 그 예비역 연대가 있습니다. 그걸 만나러 갔었습니다. 가서 그걸 열심히 주장한 친구가 빨간 모자 쓰고 이제 해병대 옷 입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서 저도 저희 아들내미가 저희는 뭐 해병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육군으로 만기제대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그때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좀 그 예비역 연대 친구가 그 리더가 좀 저보다는 젊은 친구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예비역 연대를 이끌고 있는 그 회장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제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대표님은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에 반대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런데 최상병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라 그리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최상병의 죽음을 밝혀야 되는 특검법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그 은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이종섭 장관을 피의자로 딱 적시를 하고 출국 금지를 했는데 어제 출금 풀고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이건 아닙니다. 진보 보수 문제를 떠나서 그 최상병과 관련해서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수사 보고서가 올라가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거든요. 결재를 했는데 대통령실에 김모 대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바꾸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또 통상적인 조직 생활 해본 사람 다 알 건데 국방부 장관이 대령 말 듣고 결재를 바꾼다. 웃긴 얘기죠. 그럼 국방부 장관에게 그 당신의 결재를 바꾸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플러스 한 2명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대통령 말 듣고 하는 거죠. 네, 굳이 따지자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산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뭐 국무총리 아무리 합해도 5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왜 보냈을까? 수사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호주로 보냄으로써 이종섭 장관에게 그 결재 변경 지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 입을 닫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수사를 호주로 못 갈 거니까 수사기관이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나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일과도 직결되나 하면 지난 총선 직전에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고발장 초안을 국민의힘 전신정당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하루 전날에 고발장 접수 하루 전날에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한 사람이 고위 검사가 있는 단체 카톡방에 당시 한동훈이 6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60장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수처는 그 고발 사주와 긴밀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건 뭐 다 기록이 나오는데 근데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아주 뭐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5자리인가로 설정을 해가지고 안 풀었어요. 저는 그것도 사실 그 담당자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왜 그때 이스라엘로 안 보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걸 풀었으면
김건희와 한동훈 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미 다 드러날 거거든요. 그렇죠. 김건희와 한동훈 외에 한동훈과 손준성 사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저는 이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걸 푸는 기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안 저는 하고 이해가 다 안 가요.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즉 뭐냐 하면 현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카르텔, 이 연대가 이루어져 있는데 권력의 핵심들인데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과 관련된 범죄 또는 비리 혐의는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국가 권력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문제가 돼가지고 본인 처벌 이전에 그 가족들 다 처벌받았습니다. 문제가 조사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형님 처벌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또 김정일 대통령 그분의 아드님들 구속수사 받았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의 경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가족 경우에 있어서 다 수사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못 받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가 흔들렸다 좀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원내 정당이 돼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김건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디올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가 휘지게 된 노선 변경 문제가 뒤에 나와가지고 뒤에 나왔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디올백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의 경우에 있어서 함정 취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하는 게 뭐 주거침입 이런 걸 수사를 한다는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확 되어버렸는데 두 가지 측면을 국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첫째는 그 양평고속도로가 휘게 되려면 관련 결정을 하는 주체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양평군,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세 군데가 합의해야만 그런 급격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청문회도 없었거든요. 그럼 세 군데가 동시에 합의를 해서 고속도로를 휘었는데 그럼 세 군데를 총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 딱 한 사람으로 모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평고속도로가 휘게 됨으로써 수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수익을 보는 사람은 김건희 씨 친정 아닙니까? 예. 이 점을 세 가지를 이제 다 합해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종합특검법을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물론 국회에서 또 통과를 하면 또 뭐 대통령이 거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석 넘게 만들어야지요. 물론이죠. 예, 네, 물론이죠. 200석 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조국 대표께서 신당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 민주 진영에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표를 잡아먹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더 분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좀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연대하고 또 서로 못할 것도 하면서 합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구심은 조금 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곳에는 지역구 출마를 안 시킨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니까 혹시 저기가 민주당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또는 뭐 땅 따먹기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는 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우려 이전에 객관적인 팩트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기 전의 여론조사와 등장하기 후의 여론조사, 즉 지지율 여론조사를 딱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내 느낌상 이런 것 같아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보더라도 뭐 두 자릿수 앞자리가 2까지 이제 올라가고 20% 있는데 20% 넘은 조사도 나왔더라고요. 25까지 오고 있는데요. 너무 저희나 감사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25%가 올라가서 민주당이 피해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하면 조국혁신당 등장 후에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오른다라는 것 말고 꼭 같이 보셔야 될 게 민주당 표가 있죠. 민주당과 민주당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지지율과 조국혁신당, 요게 지금 세 가지가 당으로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국혁신당이 있기 전에는 민주당과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이 있었겠죠. 요 두 지지율하고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세 개를 합한 거를 보면 훨씬 커졌습니다. 아하. 순증이 일어난 거네요. 네, 예. 이게 팩트입니다. 그 모든 여론조사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개를 합해서 잘 된 거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됨으로써 전체가 준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 또는 제가 윤석열 정권하고 뭐 화해하고 또는 제가 윤석열 정권한테 머리 숙이고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또 조국혁신당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걸 전제한다면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늘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그 뭐 공천 내용 등 때문에 부정적 조사가 많이 나가가지고 범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 중에서 투표 의지가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건 주변에서 많이 확인되는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분들의 투표 의지가 확 높아졌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조국혁신당 찍으러 와야지라고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고 바람이 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비례를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들어서서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를 어디를 찍겠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론조사와 두 번째, 저희가 투표율 증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당을 지지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투표장에서 지역구를 누구를 찍겠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네. 저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진보 진영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표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늘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노력이 조국혁신당이 일으키고 있는 바람이 범민주 진보 진영에 반드시 득이 된다. 그건 저의 희망이나 뭐 저의 편견이나 오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확인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님 만나서 가급적이면은 좀 뭐 선거 공학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또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셔야죠. 예.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본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구에도 후보를 낼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대표긴 한데 저희 당의 선거기획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대표로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사당도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당의 공적 논의에 따라 할 것인데 많은 시민들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비례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고요. 그럼 지역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식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는 아직 못 해봤는데 민주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지역. 네. 예를 들자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민주당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어떤 경북의 어떤 농촌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또는 강원도에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하면 과거 민주당이 후보를 아예 내지 못했던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확인되면 저희가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저희가 서울에 수도권에 저희가 후보를 내가지고 민주당과 지역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경쟁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지역구 후보를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므로써 만약에 경쟁 구도가 되고 야권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피하겠다. 네, 그건 그리고 반드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수 없는 지역이나 지금 호남 얘기는 안 하셨지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설사 조국신당에서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곳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해석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아주 힘든 조건이라서 제가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비례에 집중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 진영의 그 지역구 전략에 민주당에 피해를 주는 지역구 공천은 하지 않을 않는다. 생각이다. 예. 그리고 전국의 지역구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 1대1 구도에서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아닌 그 민주당과 이미 합의를 한 범진보 진영의 지역구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피해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지고 무르익고 그러면 또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불러주시면 제가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이번에 출마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혹시 저는 결정하셨나요? 비례로 출마할 생각입니다. 비례로. 네. 아, 예. 출마 마음은 굳히셨군요. 예, 굳혔습니다. 네. 원내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하시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2심까지 유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확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네. 지지자들이 꽤 많은데 예. 그렇게 되면 혹시 어떻게 하겠다, 뭐 플랜 B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고요. 동시에 제가 하급심 판결에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든 법리 적용이든. 제가 그냥 뭐 판결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법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도 나름 우리나라에서 그 상당히 유능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도저히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 제가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제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저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독재국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분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저로서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해서 상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국회의원 임기 첫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희망적으로는 파기환송이 되어가지고 4년 뒤에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과 소통을 하고 이 어르신께서 저한테 격려 전화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인생의 선배시기도 하고 정치 선배신데 저보고 이러세요. 저보고 조 장관 이러신데 조 장관 나 옛날 징역 10몇 년 받았어. 그러다가 뭐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됐잖아. 힘내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제일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비례대표로 날 경우 저희 후순위자가 대신하게 될 것이고 또 국회의원 후보 아닌 경우도 저의 조국혁신당의 당원들 또 국민들이 저의 뜻, 마음을 이어서 다른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지금도 2만 명 넘는 분이 동시 접속해서 이렇게 봐주고 계신데 아마 마음을 많이 실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힘주시는 글이 있으니까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CDAB님, 맞아요. 투표하기 싫었는데 조국 신당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TIGRE 쓰시는 분, 민주당 조국혁신당 플러스 220석 확신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 글 주셨고요. 이은주님, 조국 대표님, 진보 진영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큰 뜻을 응원합니다. 민주당과 서로 윈윈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선 압승은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힘내서 싸워주세요.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청춘아재님, 조국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윤석열에 맞서서 얼마나 선명하게 잘 싸우냐에 따라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권 얘기 벌써부터 많이 나오는데.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예. 아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미 충분히 단련은 되셨다고 보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농담으로 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인생의 행복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개새끼를 만나지 않는 데 있다.
정말 맞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그 행복은 좋은 사람 많이 만난다고 좌우되지 않고 개새끼 만나면 안 돼요. 근데 가슴에 확 다가옵니다. 만약에 우리 조국 대표님께서 윤석열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가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합니다. 예.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다면 지금 학교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고 제가 사실 이제 민정수로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제 지도 학생들, 논문 지도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에게 내가 돌아올 테니까 논문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아끼는 지도 학생들을 모두 다른 교수님들에게 넘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른바 2019년 조국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학교에 있었을 것이고 학생들 지도하고 당시도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저서가 사실 있었어요. 국내외에서 출판도 하기로 구두로 약속되어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을 것인데 뭐 운명의 여신이 뭐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족이 뭐 도륙이 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적으로 어떤 타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 처음에 이제 울분과 분노가 사실 있었는데 그 시간을 흐르면서 다 내려놓자. 그냥 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딸도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 소송 계속하기 싫다고 그냥 학위하고 의사면 먼저 내놓겠다 해서 먼저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딸내미가 먼저 내려놓겠다 그래서 그럼 저도 놓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바닥을까지 계속 가본 것이죠. 그냥 바닥이 아니라 압수수색, 수사, 기소, 재판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바닥까지 가는데 제가 참 고마운 게 그 고통스러운 5년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응원과 격려, 위로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뭐 카페에 갔는데 저를 알아보고 힘내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어떤 식당의 주인께서 와서 살짝 한마디 하고 간다거나 이런 것이 큰 힘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버티는 힘이고, 제가 뭐 그 세속적 기준으로 이제 엘리트 아니었겠습니까?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 교수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놓은 상태가 되었는데 저를 손잡아 줬던 분들은 엘리트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통상 말하는 민초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전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그 지난 5년을 거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됐나. 옛날엔 제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제가 자신이 노력해서 뭐 좋은 논문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5년간을 거치면서 다 놓고 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 그건 지나가 버린 과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거가 가정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여쭌 것은 이미 이제 그럴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가 버렸고 어찌어찌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고 본의 아니게 정치를 이제 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국민이 시키는 대로 쭉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국민께서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데, 국민이 하고 싶은데, 국민이 또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등등의 이유로 본인의 처지나 본인의 상황 때문에 못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본인의 그런 상황 때문에 토해놓지 못하는 울분이 있을 것인데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대신하는 것, 그걸 당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가 무너지고 민생 경제 엉망되고 외교 안보 같은 경우도 도대체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라서 근본을 다시 돌리는 기둥을 다시 세우고 주춧돌을 다시 세우는 이런 작업이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박에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와 조국혁신당이 일단 윤석열 정권과는 단호하게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를 원위치 하는 데는 또 굳건하게 이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계속 오직 직진 또 직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국 대표께서 쓰신 이 득회의 눈물을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을 몇 개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 이 부분에서 데이비드 소로 시민 불복종의 한 부분을 인용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을 이제 인용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라서요. 근데 제가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랄 때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말을 배우면서 이제 자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이 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그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자가 얼마나 법과 원칙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뒤집고 국민을 속이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법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우리 후세들, 우리 자손들한테는 이 세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옳을까 좀 혼란스럽거든요. 만약에 지금 강단에서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저처럼 했다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간단히 먼저 정정하고 싶은 거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고 했다는 것이 속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죠. 없고 그게 이제 일본 출신으로 당시 우리나라 경성제국대학의 법철학 교수를 했던 그 사람의 법철학 책에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적혀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퍼진 건데요. 그래서 그건 하나 제가 학자 습벽이 바로 있다 보니까 거죠. 학자 습벽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말씀의 취지는 뭐 제가 사실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이제 수사를 시작했고 또 집권을 했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권력을 또 자기가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을 집권을 하고 난 뒤에면 공정과 상식은커녕 불공정과 몰상식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 옹호, 은폐를 위해서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보면 국민들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좀 법률 용어로 얘기하자면 법률 허무주의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허탈한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의의 상징이고 공정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실제 보니까 바로 손바닥을 뒤집고 자신이 했던 그 어떤 말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권력을 잡으려고 저 말을 했구나. 권력을 잡고 났더니 뭐 아까 몰상식과 뭐 부정의와 불공정을 그대로 관찰하는 걸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또는 학생들도 이게 법의 정신이 맞나라고 다 회의를 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소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 소로의 말을 좋아해서 인용했던 이유인데 그 당시도 크게 봐서는 비슷한 일이 있었겠죠.
근데 소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민, 서브젝트인데요. 이제 복종하는 사람, 백성이 아니라 인간이다. 즉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이라 한다면 그냥 예예하는 시민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에 대해서 항의하고 권력을 바꾸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예. 그걸 먼저 이제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소로가 법률보다는 정의가 더 중요하다 말을 했단 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법률의 해석, 집행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분들이 불만도 있고 실망도 하다면 그 뒤에 또는 그 높이 있는 정의란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정의는 조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이미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법도 아니야,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정의인 거죠. 전 그것이 그 핵심이고,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점을 끌어당겨서 법률로 만드는 것.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일정이 계속 있으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고요.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예. 꼭 나와 주십시오. 이게 기억하자 이채양명주 저희가 만든 디퓨저인데요. 아, 예. 이거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서 댓글 선정해서 이걸 드리고 있거든요. 아, 예. 어제 댓글에 선정이 되신 콩이맘님이 오늘 조국 장관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우리한테 글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콩이맘님을 콩이맘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이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2시간 넘게까지 2만 명 넘게 아주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 인터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조국혁신당 지치지 않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계속 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참 그러고 보니까 뭐 준비한 멘트가 하나 있으실 것도 같은데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과는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진보 진영과는 굳건히 연대하고 단결할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민주진보 진영의 본진인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갈라치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지지가 범민주진보 진영의 파일을 넓히고 영역을 넓히는 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정리되는 대로 꼭 한번 또 나와 주십시오. 네,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긴 시간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인재로 영입되신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직 어색합니다. 저도 어색해요. 네. 저는 입에 교수님이 붙어가지고 그냥 교수님으로 오늘 호칭하면서 하고 싶은데 제가 교수님께서 조국혁신당 가신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깜짝 놀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헐, 교수님이 정치를 그런 생각이 아닌데 안 어울리는데 그렇게 하나 했고, 두 번째는 맞아, 교수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지, 그래야 지금 이 나라가 네네. 반드시 갈 수 있지. 예. 그런 생각이 좀 엇갈렸어요. 예.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결정하기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딱 9일째입니다, 지금. 어. 사실은 조국 대표가 그 전에도 저한테 사실 제가 또 앞선 순서에 영입될 뻔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 자신도 없고요. 예. 예. 근데 워낙에 진정성이 있고 보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프레임 때문에 오해도 많았거든요.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근데 쇠빙선 이 말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더 민주당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고 좀 더 가볍게 민주당은 중도층까지 끌어안아야 네. 되니까 써서 그리고 또 조금 왼쪽에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국립외교원에 있으면서 하는 발표라든지 제 뒤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검찰 독재 타파도 중요하지만 결국 외교 쪽에서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 저를 보여서 끈질긴 설득 끝에 제가 예, 뭐 홀린 듯이 내가 가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셨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면은 비례대표 신청하실 겁니까? 네, 이미 신청은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오늘부터 사실 이제 약간 섭섭한 건 뭐냐면 받았는데 뭐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투표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요. 아니 지금 다른 장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여섯 번째 들어왔으니까 6번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예. 그건 아무 상관없고요. 그건 없죠. 예. 예. 영입 이제 조국 대표 포함해서 9명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11명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심사 중일 겁니다. 15일 금요일 밤까지 나오고요. 그러면 20명이 줄 쭉 서서 예. 토요일 날 정견 발표하고요. 예. 그다음에 월 양일간에 이제 당원 50%,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단 50%를 모집하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3일간 지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참여하시면 당원이 아니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범민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 네. 같은데 최종적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뭡니까? 제가요 25년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방송도 많이 했고 강연도 전국을 돌아다녔고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전 여전히 전문가로서의 앞으로도 살겠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미안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와 관계없이 제가 작년 11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신청하고 받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정치하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다 되고 나서 관도도 늦지 않는데 내가 왜 예, 그래서 그건 상관없이 제가 25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 5년 남았는데요. 그리고 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현장이 처음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외교 전문가 한 100명 정도 하고 지금 외교 광장이라는 곳에서 그걸 좀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근데 현장이 그러면 강연보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이게 좀 낫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뭐가 운명적으로 더 현장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한계를 느끼고 좀 초조해진 것은 윤석열 정부 2년 때문입니다. 강의 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다른 것도 그런데 외교 이거 무너지면 복구가 될 수 있느냐 질문을 가장 많이 했어요. 저도 똑같은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도 턱 관절이 너무 아픈데요. 예. 그다음에 자다가 막 섬찟 오한도 나고 이게 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파본 적도 없고 그게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그렇게 악무나 봐요. 걱정을 하고 악물고 밤에 또 갈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입당 기자회견 할 때 또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가자. 나머지 인생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현장에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더 안 망가지게 한번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한 2, 3주 전쯤에 계속 며칠간 좀 잠을 설치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더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이번에도 제대로 심판 못하고 또 다시 가야 되나 막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좀 잡니다. 네. 요즘엔 좀 즐겁게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마 뭔가 좀 기대를 갖게 돼서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이제 오늘
특별히 좀 모신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역사라든지 또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려줬으면 하는 게요. 네. 첫 번째로 왜 저쪽 국민의힘에는 친일 관련된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올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또 히로부미가 인재였다. 그런 성일정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네. 뭐 또 이완용이가 차라리 고종보다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는 많은 대다수가 자기가 일본 사람이거나 또는 미국 사람의 정신구조와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이게 뭐 가져오는 제가 사실은 이게 조국 혁신당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독재만 끌어내린다는 것이 마치 목적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그 사고가 외교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범법자와 검사. 자기들이 생각하는 범법자죠. 예. 그러니까 범법자를 만들어서 사실은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외교로 돌았으면 이게 그거 아닙니까? 흑백론입니다. 자기들 기준에서 선과 악입니다. 그러나 외교도 선과 악으로 보면 친구와 적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하고 미국은 친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다 호구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고 적이면 외교를 할 필요도 없이 적대 관계로 지난 2년을 돌아보시면 딱 이 방식으로만 외교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싫어. 러시아 싫어. 그냥 적대 관계로 국익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일본이 아무리 잘못해도 친구니까 용서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 투자를 받아가면서도 전혀 우리한테는 배려를 안 해주는 건 역시 미국이니까 동맹이니까 이런 이분법적이거든요. 이거는 외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1년째 얘기하고 있는 게 윤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너는 그러면 중국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바로 이분법이잖아요. 예. 제가 미국보다 중국한테 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한테 우리가 한미 관계 훨씬 더 깊죠, 중요하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적으로 삼고 위기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최소한의 관리 또는 더 좋으면 더 좋은 관계로 가서 국익을 실현하고 경제적 이익을 받는.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우리가 개방형 통상국가로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최근에 보면 또 국가인재개발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네. 우리는 항상 뭐 전쟁을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네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확신범들이 있어요. 이념을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이. 중국은 너무 싫다. 우리 미국하고 붙잡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도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통 후보 시절에 이렇게 아주 보수라도 이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으로서 조금 중간으로 수렴합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대통령도 이렇게 중도로 해서 오히려 콘크리트 지지자들한테는 오히려 실망을 주는데 이분은 사상 초유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시절보다 훨씬 더 극우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확신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를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독일의 유력지가 얘기하는 거. 왜 트럼프를 닮았냐면 트럼프는 반을 미국을 잘라서 예.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적대시하고요. 그 다음에 파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쪽을 또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콘크리트 지지자들에게만 대통령이지 단 한 번도 자기는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평균 지지율이 4년이 재임 동안이 35%입니다. 누구나 되게 비슷하죠. 딱 비슷하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게 선거적으로 유리하냐면 중도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중도층한테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다. 이재명도 싫고 뭐 윤석열도 싫다는 것들을 심어주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5% 가지고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믿는 확신범들도 있지만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로 망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도자의 자세죠,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외교원장님 앞에서 이런 표현 좀 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적이 있지만 그런 표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교의 끝은 전쟁이다. 예.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혹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는 지수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교 망가지는 거하고 두 번째 질문이 많은 강연할 때 많은 질문이 혹시 전쟁 납니까? 예.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외교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외교는 편하지 않고 주위가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입에서 전쟁 불사, 선제 공격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쟁 가능성은 이제 구분해서 좀 봐야 합니다. 계획된 전쟁이냐 우발적 전쟁이냐 예. 봐야겠죠. 계획된 전쟁은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사실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하기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소신이 계속 주장해왔던 게 전작권 반환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처럼 전작권을 그래도 안 가져온 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예. 왜냐하면 이런 예. 분이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예.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전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두 전쟁과 한국 전쟁은 천냥지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전쟁은 미국이 물자만 되지 지상군이 안 들어가는 예. 전쟁. 근데 이 저기 진정 가면 군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어떻게 바로 전쟁에 개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전쟁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다음에 우발적 전쟁은 뭐냐? 이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도 우발적 충돌이나 전쟁의 가능성이 있었죠. 뭐 천안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미국이 맞기도 했지만 뭔가 남북의 채널이 있고 한중의 채널이 있고 한러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났을 때 진정시키는 방어 기제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도처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9.19 합의를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우발적인 충돌이 났을 때 이게 큰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완충장치나 뭐 완충장치가 없는 게 거죠. 좀 우리로서는 우리가 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뭐 마음 같아서는 당장 끌어내리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너무나 위험한 상태가 일어날 것 같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북한이 지금 뭐 남한하고도 적대 관계라고 얘기하고 마치 전쟁을 곧 일으킬 것 같지만 앞에 사실은 다 조건문이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시점 말로 하면 북한이 김정은은 이런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우리랑 적대 관계가 되고 싶어? 소원 풀어줄게. 그래 민족하지 말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리면 선제 공격을 하면 또는 그렇게 하면 북한이 반응하겠다는 것 앞에 다 조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저렇게 계속 압박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지만 정작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그 정도의 뭐라 그럴까 이런 걸 뭐 만용이라 그럴까요?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말씀 들으니까 조금 마음은 다스려지는데 정말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교 문제 이건 좀 큰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이번에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ABC에서 스캔들 배기지를 들고 들어왔다. 그런 보도까지 하고 지금 우리 교민들은 대사관 앞에 가서 물러나라라고 시위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 때 호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외교 참사의 한계가 짐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뭐 날리면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외교 참사적인 걸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방점을 찍는 건데요. 물론 또 한계가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지금 거짓말이 수두룩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첫 번째 거짓말. 호주가 긴급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기 방산협약 실제로 팔았습니다. 자주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구매자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무기 팔러 다닙니까? 방산청이 있는데요. 방위산업청에서 하면 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또 두 번째. 신임장 복사본을 들고 갈 정도로 급했느냐? 예. 급한 사안이 호주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호주는 굉장히 협력적 관계인데 예민한 문제가 없는 관계입니다.
워홀이라 그러죠. 예. 워킹 할리데이. 예. 그거 정도가 사안일 정도로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관계이고 긴급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긴급하게 사본을 들고 갈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외교부가 그럽니다. 지금 있는 분이 갑자기 쫓겨난 거거든요. 예. 김완중 대사라는 분입니다. 1년 3개월밖에 1년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년이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외교부에 특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첫 번째 그러면 1년 2개월을 보낼 사람을 호주에 보내느냐. 정년을 몰랐습니까?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예. 외교관은 그 연속상을 위해서요. 정년 전에 떠나면 정년과 상관없이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다음에 장관급을 보내는 것도 이것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장관급을 보내는 것은 미중 일라 4개국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4강이나 보내죠. 4강이나 보내죠. 이제 이렇게 다 종합하면 왜 이런 거짓말을 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에 퍼즐 하나를 딱 끼면 키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알고 호주가 기분 나쁠 걸 다 어느 정도는 이 정도일 줄 몰랐지만 알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각오하고도 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분이 수사를 받고 그래서 혐의가 또 확정이 되고 증거가 나온다든지 두 번째 이분이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고백을 한다든지 양심 고백을 하면 이것이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섭고 하니까 사실은 도피시킨 거다. 도주대사라는 말이 정확한 예. 그것을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다른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터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여기서 또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또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제 달성고등학교 선배님이시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좀 부끄러운 선배를 두셨네요. 예,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생각보다 소심한 분이라.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좀 우유부단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믿기 힘든 사인 거죠. 뺐다 넣었다 하는 과정도 보면 그게 어정쩡하잖아요. 국회에서 답변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확신 없이 결정했다고 본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거 여기서 터지면 총선이고 뭐가 끝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러면 이제 한국과 우리 호주 사이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지금 영향을 됩니까? 끼치겠죠. 그냥 아무 일 없고 괜찮은 사람이 만약에 장관급이 가면 호주는 자기들을 존중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신임장도 중요하지만 신임장을 줄 때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게 그 나라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권과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권이 신임장이고 비자는 아그레망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갈 때 신임장과 함께 사진을 찍고 거기 가면 그것을 아그레망을 수여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전입니다. 그거 안 했죠. 그다음에 지금 호주에서 가장 1위 언론이 지금 말씀하신 골치 아픈 스캔들을 갖고 왔다 그랬죠. 거기다가 대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민인데 교민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자를 도피처가 되는 거잖아요. 호주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라는 나라는 영국의 유배지이기도 하고 도주하는 곳이거든요. 원래 그 교도소로 많이 그 땅이 쓰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가 주변 국가가 없으니까 크지만 사실 고립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분 나쁠 수 있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요. 기분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외교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한 얘기를 나눴다. 이 말은 하나도 합의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의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못한 겁니다. 지금 얘기 안 하는 건요. 그거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국을 감사하면 한국 정부와 이게 통했으면 우리는 장관급을 보내준 한국과의 관계에 깊이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호주가 기분이 나쁘고요. 저는 또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방산, 뭐 업체 협의, 뭐 무기 수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흠이 없고 떳떳하게 얘기할 사람을 보내야 협상이 잘 되는 거지. 그럼요. 약점투성이가 가가지고 무슨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오히려 책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요. 이거는 부채를 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짜잖아요. 수시로 한국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자기 나라에 파견시켜놓고 수시로 불러간다는 게 호주를 무시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외교사안과 법무사안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사안을 지키면 외교를 방해하게 되는 거고요. 외교사안을 지키게 되면 법무적인 정의가 안 서는 거죠. 좀 사소한 문제긴 한데 외교원장 하셨으니까 만약에 뭐 수시로 불러서 그러면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조사를 할 테니까 너 들어와.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것은 공무 출장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개인 사비를 들여서 비행기 타야 됩니까? 공무가 아닌 거죠, 사실은. 개인 사비를 해서 들어와야 휴가 되는 내 거죠. 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내보낸 이유가 뭔데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조사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겠죠. 근데 그리고 제가 외교원에 있을 때 가장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분을 특임대사라 그러거든요. 예. 다른 분야에 있다고 오신 분들은 외교사는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2, 3주 동안에 철저한 교육을 합니다. 예. 안 받으시고 가셨어요. 도망치듯이. 그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업무 파악도 못할 제 텐데. 생각에는 당분간은 외교 그 사저가 있습니다. 거기 관저. 관저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교민 관계, 양국 관계도 중요하지만 외교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파견돼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교가에서 완전히 따돌릴 것이고요. 비웃음이 그럴 것이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디플로맷하고 근데 군인들도 뭐 파티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럼요. 뭐 파티야 뭐 참석할 수 있겠죠. 뭐 안 갈 그런 수도 거야 있을 뭐. 것 같고요. 가면 이렇게 조롱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씩 웃으면서. 다들 뭐 서로 절마가 글마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 참담함이 듭니다. 국격을 무너뜨린 죄가 너무 큰데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유명한 데입니까? 예. 아. 꽤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수십 년 동안에 쭉 이렇게 일관되게 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트렌드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서 상당히 신임을 얻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했거든요. 예. 이건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화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 179개국인데요. 예. 유엔이 193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고 우리 한 250개국이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국가는 뺀 겁니다. 근데 49위예요. 47위예요. 뺐다는 거예요. 전체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17위에서 20위권입니다.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요. 그게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보통은 통계만 내는데 특이사항에 설명을 하는데 한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건 뭐로 좀 언론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조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결정하면 지난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박해를 가한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조국 혁신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김건희한테 여사자를 안 붙였다고 그거를 벌을 주고 그런 지금 나라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틀린 게 김건희 특별법이거든요. 법안 제목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뭐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엔 여사를 붙이는 게 팩트상으로도 틀린 건데 거기에 여사를 안 붙였다고 벌을 주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예. 혹시 교수님은 그동안에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방송국에서 아이고 좀 곤란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안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 공중파에서 제가 이 선거에 나간다고 못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의 제가 지금 유튜브만 낭인이 됐습니다. 유튜브 낭인이 됐습니다. 안 부릅니다. 최고의 참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 그 아침에 지구촌 뭐죠? 세계는 지금이요. 세계는 지금 또 못 나왔죠. 역사 그날 폐지됐죠. 예. 주진우 뭐 저랑 같이 날아갔죠. 뭐. 아유 참. 다시 이제 좀 선거 얘기 좀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정치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런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건데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거하고 사실 연결되고 제가 들어온 이유니까 그렇게 사실은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봐요. 왜냐?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아직 분단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찬란한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뭐이 얘기만 할 때마다 울컥하는데 미얀마나 홍콩의 민주화할 때 그 민주주의의 투사들이 한국을 보고 자기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경제를 희생한 게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OECD로 간 우리가 세계 지금 경제 10대 강국이 된 것도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망가뜨린 게 저는 용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외교, 망가진 외교를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뭘 할 수 있나? 국회가 대부분의 행정부가 외교를 독점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일단 3년이 너무 길고요. 그건 정말 그렇고요. 뭐 최악의 경우 3년을 견뎌야 한다면 동결이라도 시켜야 된다. 더 망가지지 않게 시켜야 된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미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고위 관료나 학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기 나라들한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자기들은 참는다. 대만 문제 건드리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슨 살상무기 준다 그러잖아요. 참는 이유가 자기들은 이 윤 정부의 외교가 전체 국민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국민은 윤 정부의 외교를 반대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구태 우리도 3년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더 좋게 만들 이유는 없지만 망가뜨릴 이유도 없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적어도 동결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도 진보적 세력 미국에도 진보적 세력하고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조국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횡재했다고요. 왜냐? 제 뒤에는 100명의 외교 전문가가 있다. 난 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다. 100명의 진보적 학자들이 저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울컥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처럼 민주화 과정을 거쳤던 그런 세대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더욱 크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저는 우리가 이뤄냈던 것을 뺏어가 버린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주화를 어떻게 이뤄냈습니까? 그거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됐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최루가스 맡아가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어찌됐든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 우리 후손들은 자랑스러운 민주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겠거니 맞습니다. 생각했는데 네. 이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해버리니까 그 박탈감, 그 분노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분노가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의 뭐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민주화 운동의 기득권자들 일부 기득권자들이 반성할 일이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릴 일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뭐하고 섞어버리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준하고 다른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와 외교를 중단해라? 그거하고 섞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하죠. 그러나 외교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도 잘 지내야 하고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완전히 외교가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자들이 독재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그러니까 성일종 같은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만 내선 일체론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경우 발언 속에서 미국의 극우와 일본 극우한테 저는 러브레터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3자의 결합을 위해서. 대통령 윤석열 2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는 프레지던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네. 보이질 않아요. 네. 왜 대통령 되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오로지 권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의 프레지던트하고 프레지던시는 다른 겁니다. 프레지던트는 개인도 될 수 있고 직함도 될 수 있지만 프레지던시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기관임 제도고 기관인데 이분은 그냥 자기의 권력적 최고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한 욕망이지 이 한국의 민주화 속에 자리 잡은 프레지던시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다. 그러니 왕자 쓰고 나오잖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네. 이제 좀 정치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외교 전문가로서 또 학자로서 조국혁신당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다른 정치적인 역할도 아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연대해서 함께 이렇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고 네. 또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좀 경계하기도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 민주당 표 깎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좀 어떤 그 연결고리라든지 뭐 좀 설명하는 뭐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제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의 동북아 협력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셨죠. 당직을 했습니다. 예, 예.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2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을 꾸준히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트럼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독일의 유력지가 트럼프하고 윤석열 예. 비유했습니다. 그건 전 적절한 비로. 베를리너 모르겐 예. 포스트인가? 예. 제가 사실은 2년 전부터 꾸준히 트럼프하고 갔다고 제가 강연에서 예. 말을 해왔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층이 떠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일단 제일 많이 듣는 게 재밌어졌대요. 재밌어지고 제가 숫자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비례연합, 그 민주당의 비례와 국민의힘의 비례가 30%의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례도 다 가져와야 된다는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조금 떨어지는데 조국 혁신당하고 비례민주당하고 합치면 40%가 넘어가. 파이가 10% 커진 겁니다. 지금 그게 또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도층을 불러온다. 그게 사실상 실제로 선거에서도 저는 협력관계가, 모의 협력관계가 있고요. 계속 지금 대표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 얘기했고 같이 200석을 만들어서 이 3년이 너무 길다는 조국 혁신당 혼자 못하잖아요. 민주당 지금 200석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합쳐서 200석은 가능하니까 선거 전에도 가능하고요. 선거 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좀 포용적이고 전체가 되고 앞에 돌격대, 쇄빙선, 쾌속정, 구명정 그거는 이쪽에서 하겠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역할을 이제. 그래서 지민 비조. 예. 우리 내부에서는 예. 비조 지민이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을 공개하면서 지민 비조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정말 저도 이제 느낌이 그런 건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생기면서 뭔가 조금 꿈틀거린다. 그리고 좀 출렁거린다. 네. 뭔가 해볼만하다.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마그마? 네, 약간 바람 그런 게 좀 느껴지죠. 예. 네, 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 역할이 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입이 됐는데 저 뒤로 밀리면 제가 모냥 빠지잖아요. 이건 농담이고 근데 실제로 많은 검사분들이 와서 근데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박은정 검사님이나 예. 이런 분들이 핵심 일을 하되 저 같은 외교 전문가도 가서 같은 그럼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들 또 법률가들이 너무 많다. 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수님 들어가신 것은 빛나는 보석 같은 거죠.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주 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댓글도 좀 소개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좀만 계셔 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정리하는 동안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생참치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지금 300센트 넘게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오늘 또 다 완판될 것 같은데요. 맛있겠습니다. 아, 이거는요. 우리 정어리몰이라고 상생의 그 정어리몰인데 참치회 들어온 날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와, 해주는데 정말 저도 사 먹어야 되겠는데. 예, 정말 맛있자 강추입니다. 네. 생물 참치 주문하면 바로 손질해서 나가니까요. 혹시 오늘 보내드리지 못한 분들은 내일 발송된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정어리몰에서 알려왔습니다. 먼저 슈퍼챗 보내주신 분 좀 소개를 할까요? 잘못하면 몽둥이 타장님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이병무님, 나우누리님, 마리님 10만 원이나 보내셨네.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감사드리고요. 잘못하면 몽둥이 타장님은 여러 번 보내셨네. 오늘 몽둥이 타작할 일이 많으셨나 봐요. 네. 그리고 우리 김준영 교수님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죠. 내추럴님 오후 최고십니다. 김준영 교수님 뒤에 100명의 외교관 국회에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김창규님 교수님은 우리나라 자산이십니다. 나라의 희망이 보입니다. 이대홍님 김준영 교수님 조국과 혁신 꼭 함께 해주세요. 엄청 응원합니다. 탁기인님 교수님이 정치권에 오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크림소다님 저런 분이 외교부장만 하셔야 되는데요. 이 무도한 정권 꼭 심판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응원글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네. 그 정치 1번지가요. 선량들의 산실이 됐어요.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공천 많이 받으셨고 네. 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선거운동 잘하는 방법이 우리 정치 1번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예. 트럼프하고 바이든 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선거한다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8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8개월 남아서 무슨 일이 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웬만한 일에 면역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날아갈 일도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전략이고요. 바이든은 지금 우리 한국계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일단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노인처럼 사실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제 생각에 혹시라도 또 계단이나 어떤 데서 넘어지면 이게 오히려 바이든한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한테 좋습니까? 일부 진보에서는 트럼프가 돼야 지금 남북관계 돌파구가 2018년처럼 온다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재선 기간은 재임 기간은 거의 깡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좀 지금도 미국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셸 오바마 다큐를 하나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비커밍이라고. 네. 미셸 오바마도 상당히 괜찮은 후보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아예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작년 말 원래 아주 초에 그 후보를 대체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사람이 미셸 오바마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유 가지고 교체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을. 정말 무슨 중병이 걸렸거나 무슨 큰 게 있으면 바꾸겠지만 그런 일이 중간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바꾸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가셔도 그 미국 대선 관련했을 때 정말 제가 궁금하면 한번 모실 테니까 와서 물론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전문가로서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의 인재로 영입이 되신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과 인터뷰 여러분 재미있게 잘 보셨지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가는데 그래도 요즘 조금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합시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예, 예. 그러면 이채 양명주로 합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온 국민이 잊지마자 이채 양명주를 외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 최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